안녕하세요. 사경호나 민상준의 포인트 개념 강의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대단원 1단원 중에서 3강 자료 수집 방법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수업 때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우리 지난번 수업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었잖아요. 그 양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질문지법이랑 실험법.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조사 대상자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료를 얻는 면접법이랑 그 다음에 그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을 살펴보는 거지. 참여, 관찰법 이런 얘기들이 지난번 수업 때 나온 얘기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문헌연구법이라는 자료 수집 방법인데 이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에서도 활용이 되고 질적 연구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자, 이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지법 먼저 정리를 합시다. 질문이 담겨져 있는 종이죠.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지로 작성을 해서 조사 대상자한테 쭉 돌리고 그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얻는 방법. 여기 질문지법인데 이 질문지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평소에도 가끔 볼 수 있긴 있지만 특히 선거 시기 때 많이 볼 수 있어. 선거 때 당신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37%, B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28%, C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9%. 이런 선거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조사하는 거야? 무슨 방법? 질문지법을 사용을 해서 조사 내용을 가지고 기사화한 거죠. 그죠? 자, 이런 질문지법의 특징은 첫 번째, 자, 37%, 28%, 9%, 이 숫자로 표현된 양적 자료죠. 통계 분석해서 얻은 자료들이잖아. 그래서 질문지법의 첫 번째 특징, 양적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 분석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질문지법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구조화된 그 다음에 표준화된 정보예요. 그런 자료들인데 구조화됐다는 얘기는 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각각의 질문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딱 정해놓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딱 짜여진 질문지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을 하죠. 그러니까 질문지를 통해서 딱 짜여진 질문지를 통해서 얻은 그 정보는 구조화된 정보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질문지를 다수의 사람들한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한테서 정보를 얻었는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때 한 가지 질문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표준화된 자료들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구조화된, 표준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개념 하나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첫 번째 조사,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되는 그 집단 전체,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따라 선택된 집단, 그걸 표본 집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이게 전수조사고 전체 숫자다.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이게 표본 조사가 돼요. 자,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이 자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일까?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일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나라 선거권자가 유권자가 4천만 명이 넘어간대. 그 4천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 모두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서 이 기사를 썼을 일은 없죠. 일부의 사람들을 뽑아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기사를 썼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무슨 조사가 이루어진다? 표본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조사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전수조사가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쓸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학여행 때 학생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 이런 거 물어볼 때 몇 개의 반에서만 물어보면 표본조사가 되겠고 전체 학생 수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전수조사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특징은 질문이 담겨져 있는 종이죠. 그러니까 문서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하지만 그 질문을 인터넷 화면상에 띄우면
인터넷 설문조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질문지를 들고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어서 조사 대상자한테 그 질문을 읽어주고 조사 대상자의 답변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질문지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전화 설문조사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질문지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질문지법의 장점과 단점 정리해 봅시다. 장점은, 자, 저 설문조사 작게는 500명, 1000명, 상황에 따라서 2000명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하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료를 얻을 때 질문지를 돌려서 자료를 얻는 게 그게 효율적이겠죠. 만약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말로 물어보고 말로 답을 얻는다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란 얘기야. 그래서 다수의 연구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얻는데 용이하다. 그 다음에 그 다수의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얻는데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을 들일 수 있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이 질문지법의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이 명확하지. 분석 기준이 명확하지. 후보별 지지도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후보가 얼마만큼 더 높은지 비교 분석하기에도 좋죠. 그죠? 그래서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이런 특징,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후보의 지지도가 다른 후보들보다 몇 퍼센트가 높은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수치로 드러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성과 객관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질문지법의 장점이 되겠죠. 단점은요? 단점은 이거 질문이 담겨져 있는 종이를 지금 건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종이에서 질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글자 읽지 못하는 사람들, 문맹자에게는 실시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1000명의 자료를 얻어가지고 기사를 썼다고 쳐봅시다. 그럼 1000명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1000명한테만 딱 질문지를 돌렸을까? 그럴 리가 없을걸요. 왜 길 가다가 볼펜 하나 드릴 테니까 좀 설문조사에 응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그냥 쌩하니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질문지를 받더라도 그 질문에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야. 회수율과 응답률이 낮다. 이게 또한 단점이 되는 거고, 설령 답변을 해줬다 하더라도 있잖아. 그 답변이 성의가 없는 경우가 있어. 볼펜 하나 준다니까. 좋아, 설문지를 제가 응해줄게요. 그래가지고 설문지를 받았어. 처음에는 제대로 읽고 제대로 체크를 해주는데, 이게 은근히 체크하는 게 은근히 까다로운 경우가 생기고, 문항이 많아지면 점점 귀찮아진다고. 나중에는 대충 찍죠. 자, 그래서 무성의한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의적인 응답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A정당이 자기 당의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후보를 어떻게 결정을 한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질문지를 돌리는 거죠. 자, A정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정당 후보로 선거에 나가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체크해 주세요. 이런 질문지를 만들어서 돌려봐. 만약에 이 질문지를 A정당 지지자가 받으면 굉장히 정성껏, 성의껏,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후보를 뽑아서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 질문지를 A정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받거나 A정당의 경쟁 정당, 다른 경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받았다면 일부러 가장 이상한 후보를 찍어주겠죠. 선거 때 A정당 지라고, A정당 망하라고. 악의적인 응답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우리 아까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따라 선택된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그랬죠. 그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자, 아까 선거권자가 4천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자, 전체 선거권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전체 선거권자들이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걸 살펴보니까, 자, 성별로,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가 좀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따라서 지지 후보가 달라지더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지 후보가 달라지더라. 그런 경향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전체 집단, 그 선거권자 전체 집단의 구성 비율을 보니까 성별 구성 비율은 남자 여자 차이가 별로 없더라. 남자 49%, 여자 51%더라.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은 상하로만 뭐 나눠볼게요. 상 20%,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보이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상 20%, 그 다음에 하 80% 정도의 소득별 구성 비율이 나오더라. 이게 전체 집단의 특징인 거죠. 근데 이 전체 집단 4천만 명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만 고르는 거 아니야. 2,000명을 골라 조사를 하는데 2,000명을 어디에서 고르냐? 남자이면서 상위 소득 20% 안에서만 2,000명을 골라. 그래서 조사를 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전체 유권자들은, 전체 선거권자들은 지금 이러이러한 지지도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조사 결과를 믿을 수가 있어. 그 조사 결과가 정확할까? 아니죠. 그 조사 결과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어떤 표본 집단을 찾아야 될까? 성별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지도가 달라지는 이런 특징이 있다면 그 성별, 그다음에 소득 수준별 구성 비율을 갖춘 표본 집단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체 유권자는 지금 이러이러한 후보별 지지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사 결과는 나를 믿을 수가 있지. 정확도가 높겠죠. 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 표본조사를 할 때 그 표본이 어떤 표본이어야 되느냐? 전체 집단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본이어야 돼. 그거를 대표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줘요. 표본이 전체 집단의 특징을 잘 반영을 할 때 그 표본은 대표성이 높아. 조사가 정확하지. 그런데 만약 이 대표성이 낮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전체 선거권자의 뜻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지,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낮을 경우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단점이 바로 질문지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지법과 관련돼 가지고 질문지를 제작할 때 신경 써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어떤 질문지들을 보여줄 거냐면은, 자, 다음의 질문지들을 보여줄게요. 읽어보면 돼. 이런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해주면 되는 거야. 자, 1번. 수면은 건강의 척도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야간 게임 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원래 굉장히 야간 게임 금지 정책에 분노했어. 그런데 앞에 수면은 건강의 척도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건강에 있어가지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밤 늦도록 게임하면 청소년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나름 일리가 있는 정책이네. 이 질문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 자, 이건 뭐야? 특정한 대답을 유도해 나가는 거죠. 그죠? 이거 조사자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질문지가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근 당신의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사람에 따라 최근이라는 개념, 이걸 달리 생각할 수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어떤 사람은 뭐 보름, 어떤 사람은 한 달. 사람마다 최근의 기준이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안에서 뭐 수면 시간을 체크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수면 시간을 체크해주기도 한다고.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세 번째는, 당신은 하루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어때요? 한꺼번에 두 개를 물어봤잖아. 예를 들어, 난 수면은 충분히 취한다고 생각하는데 휴식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라고 체크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니요라고 체크해야 될지. 뭐 수면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수면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휴식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당신은 하루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6시간인 사람은 1번에 체크할 수도 있고 2번에 체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번으로 체크할 거고, 어떤 사람은 2번으로 체크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야 이거 1번, 2번 이거 질문지를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 나 아무 체크 안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고, 자,
이게 뭐냐면 선택지가 배타적이지 못해. 딱딱 나뉘어 떨어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배타성에 문제가 있는 질문지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신생아는 아니지만 난 하루에 18시간 자는 사람이야. 이럴 경우에 18시간 자는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지가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의견들이 생기는 거야. 빠져나가는 질문지를 통해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걸 포괄성에 문제가 있는 질문지가 되는 거야. 배타성과 포괄성. 그래서 질문지는 배타성과 포괄성을 가져야 돼. 자, 요게 이제 질문지를 제작할 때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실험법 갑시다. 실험법도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죠. 사실 실험하는 게 자연과학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잖아. 양적 연구라는 게 이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을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도 연구하겠다. 이게 양적 연구인 거고, 그럼 당연히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실험법이라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도 적용하고 싶어 하겠지. 그러니까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실험을 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 A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즉 A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A 교육 프로그램은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지. 이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지?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지. 실험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지. 일단 한 반을 두고 저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수업을 해봐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하면 효과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한 반을 골라서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지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수업하기 전에 성적을 미리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뭐 성적을 체크해요. 뭐 예를 들어 몇 점이었다고 합시다. 72점이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수업했더니 성적이 몇 점이 나왔대? 87점이 나왔대. 아, 효과 있네. 그죠? 뭐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네. 라고 얘기하기엔 아직까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 저 성적이 올라가는 이유가 과연 A 교육 프로그램 때문이야? 다른 이유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A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도 저 반 애들은 혹시 성적이 올라갈 애들 아니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다음에 A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가지고 성적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다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A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적용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을까? 다른 반 하나를 더 두는 거죠. 비교해보는 거지. 그래서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 아까 방금 전에 뭐 학생들의 학업 실력, 학업 능력, 학생들의 학업 능력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 능력 때문에 성적이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 학생들의 학업 능력 때문에 성적이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커트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성적이 비슷한 두 반, 학업 능력이 비슷한 두 반을 골라가지고 한 반에서는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다른 반에는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으면 학업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72점이었던 반이 87점으로 갔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른 반도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을 반도 비슷한 학업 능력을 갖고 있는 반을 골라주는 게 좋겠죠. 뭐 72점짜리 반이 있으면 좋겠고, 뭐 딱 떨어지는 반을 찾기가 힘들어 비슷한 반을 고르는 거지. 71점짜리
반을 골라가지고 이 반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강의 능력도 애초에 비슷한 선생님들을 골라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 반도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수업한 뒤에 점수를 체크해 보니까 이 반에서는 성적이 거의 안 올랐네. 72점이네. 자, 이러면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치를 취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딱 차이는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했는지 적용하지 않았는지의 차이만 두고 그렇게 실험을 한 결과 성적이 오르고 올라가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A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돼.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무슨 법이 되는 거야? 이게 실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법 이해했죠, 그죠? 자, 이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을 정리를 해주면 돼. 자, 첫 번째 실험법이란 A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의 원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잖아. 그럼 이제 이 A 교육 프로그램, 요게 이제 원인이잖아, 원인. 원인에 해당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독립변인, 독립변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독립변인. 자, 독립변인 이외에 성적 향상이라는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뭐 한 거야? 다 통제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독립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한 거지. 그치? 인위적으로 처치를 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종속변인의 변화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걸 파악하는 거지. 그지? 이런 자료 수집 방법, 이게 이제 무슨 법이다? 실험법이다. 실험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 거고 다른 요인들을 엄격하게 통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끝났고 관련되어 있는 용어만 이제 몇 개만 더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일단 A 교육 프로그램을 처치한 이 반을 실험 집단이라 그래요. 실험 집단. 칸이 부족하니까 조금 내려볼까? 요걸 실험 집단이라 그러고 A 교육 프로그램, 즉 독립변인을 처치하지 않은 저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요 앞에 한 검사를 사전 검사. 종속변인의 변화를 파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변화 전, 변화 후를 검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걸 사전 검사라고 그러고 요 뒤에 걸 사후 검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걸 독립변인 처치라고 그래요. 자, 이러면 이제 실험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실험법의 장점과 단점 정리해 봅시다. 장점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구를 하면 정밀성, 객관성, 정확성이 높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실험법의 장점인 거야. 반면 단점은 당장 실험 대상이 누구라는 거. 인간이라는 거. 자, 뭐 A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 실험은 뭐 크게 인간을 대상으로 했지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부부싸움이 유아기 자녀의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연구해 보겠다고 이걸 실험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할까? 어떤 부부들한테는 부부싸움을 시키고 어떤 부부들한테는 부부싸움을 안 시키겠지. 그래서 각각 유아기 자녀들의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유아기 자녀의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어. 악영향을 미쳤어. 그럼 그렇게 악영향을 받은 그 유아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보살펴야 될, 양육해야 할 부모들도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어쨌든지 간에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뭐 하려고 했어? 통제하려고 했어. 하지만 다른 모든 조건들을 다 통제할 수가 있을까? 혹은 일단 통제하려고 하는 그 조건들을 또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점심시간 전에 수업한 경우와 점심시간 후에 수업한 경우, 이런 것들도 성적 형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요인이거든요. 하물며 뭐 교실의 칠판의 뭐 상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 성적 형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는 게 힘들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자연과에서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완벽한 통제가 곤란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또한 단점인 거고, 자, 통제를 완벽히 했다 해도 문제가 남아. 통제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제 현실에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실험법의 단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험법도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이랑 실험법 정리가 끝났고, 다음에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얻는 무슨 법? 면접법. 정리합시다. 자, 면접법은, 자,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답변을 얻어. 그 답변을 듣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답변을 했을까?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또 물어.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얻어. 이러면서 그 조사 대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각들까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지. 동기, 의도, 가치, 의미,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바로 무슨 적 연구였어요? 질적 연구였지. 그러니까 면접법은 첫 번째, 주로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질문지법과 비교해 볼 때 질문지법을 통해서 얻은 자료는 구조화된 자료, 표준화된 자료지, 미리 딱 짜여진 질문지에 의해서 정보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 정보, 그 자료는 구조화됐던 거고,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었는데 한 가지의 질문지를 가지고 얻었기 때문에 표준화된 정보잖아. 면접법은 어떨까? 면접법에서도 어떤 걸 물어볼지 기본적으로 연구 방향이 있잖아. 그 연구 방향 안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야 될지는 미리 좀 정해놔요. 정해놓은 질문지를 들고 가긴 해. 하지만 그 질문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지. 미리 정해진 질문을 던져. 근데 이 사람이 이러이런 대답을 하네? 그럼 그 대답과 관련돼가지고 그 대답을 이해하면서 그 대답과 관련돼가지고 먼저 정해지지 않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새로운 질문들을 계속해서 건넬 수가 있다. 그 질문들을 통해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딱 짜여진 대로만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구조화된 자료가 되는 거고, 비구조화된 자료를 얻는 게 되는 거고, 사람마다 달리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 바로 면접법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질문지법은 다수의 사람들한테서 정보를 얻는데 유리한 거고, 면접법은 소수의 사람들한테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데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한 면접법의 특징,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만났어요. 그 대뜸 이것저것 막 물어본다고 조사 대상자가 자기 마음속 깊은 얘기를 술술 다 꺼내줄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할까? 아니지. 조사자라고 왔는데 저 조사자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믿죠. 그걸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자기 얘기 술술 해주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 면접법을 통해서 자료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줘야 돼. 그래서 허용적인 분위기, 조사 대상자가 자기 마음을 쉽게 열어서 자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관계를 미리 구축을 해야 돼. 그걸 레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레포 형성이 필요하다. 이게 또한 면접법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장점은 질문지법은 문맹자한테 실시하기가 곤란했죠. 반면 면접법은 글자를 읽지 못해도 말만 통하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한 질문지법의 단점은 무성의한 대답, 악의적인 응답, 이런 것들이 질문지법의 단점이었죠. 면접법은
레포를 형성한 상태에서 얘기를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솔직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 응답의 정확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응답률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기본적으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면접법의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질문지법과 비교할 때 질문지법의 장점은 다수의 대상자를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질문지법의 장점이었죠. 면접법은 그런 장점은 누릴 수가 없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자, 레포를 형성을 하고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이해하면서 관련되어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돈을 주고 조사를 시켜줘야 돼.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사 응답자도 마찬가지야. 지금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딱딱딱 찾기가 힘들고, 찾는다 하더라도 응답에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거라, 이런 얘기죠. 그치? 이런 것들이 다 면접법의 단점이에요. 조사 대상자의 선정,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죠. 그 대답을 이해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또 던지지. 그래서 또 대답을 얻지. 자, 이런 과정에서 조사자의 생각, 조사자의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죠. 이게 또한 면접법의 단점이 될 겁니다. 자, 면접법이 정리가 끝났어요.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 또 참여 관찰법으로 갑시다. 참여 관찰법. 이거 자, 아프리카 이름 모를 부족의 생활이 어떤지, 그들은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할지,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른 사람의 연구가 많겠어요? 이름 모를 아프리카 이름 모를 부족의 결혼 생활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찾아봤다고 쳐. 근데 선행, 연구, 미리 연구되어 있는 것들도 거의 없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아프리카에 가야죠. 그 다음에 그 부족의 생활을 살펴봐야 되겠지. 그지?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야? 참여 관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 부족, 다른 부족이 아니라 그 부족의, 그 다른 생활이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 결혼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아니야. 층적 이해. 바로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미리 딱 짜여진 질문지나, 그 다음에 미리 어느 정도 정해놓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가장 비구조화된, 그 다음에 가장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 이게 바로 참여 관찰법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 생활을 연구하고 싶으면 그 결혼 생활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줘야 돼? 주구장창 기다려줘야 돼. 아, 결혼 생활 빨리 연구하고 싶다고 결혼하도록 막 유도하거나 이끌어가면 이거 자신이 원하는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 바로 참여 관찰법이에요. 자, 장점은 질문지법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한테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 면접법은 글자를 읽지 못해도 말이 통하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 참여 관찰법은 말이 안 통해도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 왜? 가서 살펴보는 거거든. 의사소통이 곤란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참여 관찰법의 장점이 되는 거죠. 심지어 침팬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침팬지를 통해서 침팬지의 생활을 참여 관찰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한테서도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참여 관찰법의 장점인 거고, 그 다음에 자, 미리 정해진 정보를 얻는 틀이 없잖아. 지금 질문지를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연구자가 건네는 질문을 통해서 그걸 필터로 해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미리 정해놓은 거 없이 딱 가서 그 생활 전체를 살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 자료, 있는 그대로의 자료가 그대로 들어온다.
참여관찰법은. 그래서 이런 자료는 자료의 실제성이 높아. 실제성이 보장이 되는 자료 수집 방법. 정보가 들어오는 경로를 따로 두지 않았어. 그죠?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 요게 또한 참여관찰법에 뭐가 되는 거지? 장점이 되는 거죠. 단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나타나고 연구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려줘야 돼요.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고, 결혼 생활을 연구하려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있는데 웬걸 옆에 부족이 확 쳐들어와 버렸네. 다 막 난리가 난 거야.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는 걸 통제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이해를 하잖아. 그 현상을 해석을 하고 그 현상을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 해석하는 사람, 그 이해하는 사람의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크죠. 요게 또한 참여관찰법의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점들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모두 정리가 끝났습니다. 참여관찰법도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자료 수집 방법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문헌 연구법이라고 그랬죠. 문헌 연구법. 기존에 있는 문헌을 연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아낸다. 요게 문헌 연구법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문헌은 어떤 것들이 내가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 기존에 존재하는 문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구 논문, 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헌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만 한정되진 않겠죠. 내가 자료를 만약에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뽑아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신문, 기사, 그림,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끄집어냈어.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지? 문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문헌연구법이 필요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나라의 결혼 생활을 미국의 결혼 생활과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의 결혼 생활과 비교해서 이해해보고 싶어. 비교해서 연구해보고 싶어. 자, 그럴 경우에 내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내가 직접 찾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미국과 네덜란드에서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미국에 가야 되고 내가 네덜란드에 가야 되거든. 그럴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라 이런 얘기지. 그지? 만약에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직접 얻는 게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연구한 자료를 찾고 네덜란드의 결혼 생활을 연구한 그런 논문들을 찾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끄집어내면, 그렇게 해서 비교 연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러면 미국과 네덜란드에 가지 않고서라도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연구를 할 수가 있다고. 자, 이럴 경우에 한국에서 자료는 내가 직접 찾아낸 자료지. 이걸 1차 자료라고 해요. 1차 자료. 미국과 네덜란드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끄집어냈지. 요 자료는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헌연구법은요,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에 2차 자료를 수집할 때 많이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 요게 바로 문헌연구법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어.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지. 그지? 근데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데만 유리할까, 이게?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 현대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과거 조선시대의 결혼 생활과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결혼 생활과 또 뭐해? 비교하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내가 직접 끄집어내는 거지. 1차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야. 뽑아내는 거야. 그런데 조선에서의 결혼 생활과 고려 시대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이걸 내가 직접 끄집어낼 수가 있나?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타임슬립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결혼 생활이 담겨져 있는 문헌,
고려시대의 문헌이 담겨져 있는 문헌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또한 끄집어내는 거지. 그치? 몇 차 자료? 2차 자료. 근데 이 2차 자료는 공간적 제약뿐만 아니라 무슨적 제약,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무슨 법? 문헌 연구법. 그 다음에 문헌 연구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연구를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결혼 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연구한 자료들을 연구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연구가 굉장히 잘 됐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아. 요 측면을 내가 연구를 하면 내 연구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겠어. 이런 기존의 연구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원인들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내가 한번 미리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절차로 이어지는 게 바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절차잖아요. 그때 그 가설을 설정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면 그 가설을 설정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뭐 특징이자 장점인 거지.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양적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질적 자료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장점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미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네덜란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와 있지 않아도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 다음에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기존의 연구가 보여준 성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헌 연구법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되는 거고, 단점은 다른 문헌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다른 문헌이 내가 자료를 끄집어내는 그 문헌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문헌인가?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진 문헌인가? 그래서 그 자료의 정확성과 그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없는지 얼마만큼의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 자료의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문헌을 해석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 그럼 그 해석하는 가운데 조사자의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남이 연구해놓은 다른 사람이 만든 문헌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성에 딱 맞는, 즉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연구 주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 자료를 구하는 게 그게 또한 만만치는 않다.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또한 문헌연구법이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도 정리가 다 끝났어요. 질문지법, 실험법, 그 다음에 뭐 했죠? 면접법, 참여관찰법, 마지막에 문헌연구법, 이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정리를 우리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내용 정리 잘하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